한국은 우리보다 더 뜨거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유럽 27개국이 모인 브뤼셀 회의에서 세계 각국 리더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조작 아닙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의심했습니다. 유럽의 GDP 1위 독일, GDP 2위 프랑스가 무너지는데 더 뜨거운 한국은 멀쩡하다고? 프랑스 국영방송 PD 마들렌이 직접 확인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48도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24의 다큐멘터리 PD 마들렌 듀부아입니다. 20년 동안 전쟁, 기아, 난민 문제를 다뤄왔지만 올해 7월 초에 마주한 현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루브르가 닫습니다. 반복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무기한 폐쇄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긴급 속보를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리의 자존심, 인류 문명의 보고가 문을 닫는다니요. 하지만 이유를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 온도 조절 실패로 작품 손상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모나리자를 비롯한 주요 작품들을 지하 벙커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미 4주째 이어지는 살인적인 폭염이었습니다. 에어컨은 한계에 도달했고 전력망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방송국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실 시간이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이미 38도야. 아파트 복도에서 만난 이웃 소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간호사인데 연일 밤샘 근무에 지쳐 보였죠. 어제도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어요. 열사병 환자가 너무 많아서 파리 메트로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지옥문 같았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지 일주일째. 뜨거운 공기가 지하에 갇혀 오히려 지상보다 더 끔찍했죠. 1호선, 4호선, 7호선 운행 중단입니다. 레일 변형으로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남은 노선도 에어컨 없이 운행되고 있었어요. 겨우 탄 2호선 열차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죠. 옆자리 남성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맞은편 여성은 부채질을 하다가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비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펠탑 폐쇄 확정, 철골 구조 변형 위험, 정치부 데스크가 소리쳤습니다. 120년 만에 처음이야. 열팽창으로 볼트가 풀리고 있대. 곧이어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정원 전면 고사 위기, 오르세 미술관도 작품 대피 시작, 개선문 관광 중단, 문화부 기자들이 정신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모든 문화유산이 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편집회의가 시작됐지만 주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폭염 특집이야. 다른 뉴스는 의미가 없어. 편집장 베르나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프랑스뿐만이 아니야. 유럽 전체가 녹아내리고 있어. 화면에 뜬 유럽 지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 남부는 50도를 넘어섰고 이탈리아는 49도, 그리스는 51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조차 45도를 넘어섰고 북유럽도 40도를 웃돌았죠. 런던에서 연락 왔어. 빅벤이 멈췄대. 국제부 기자가 전했습니다. 140년 만에 처음이래. 시계탑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어서 기계 장치가.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일부 붕괴 위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균열.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 전면 중단. 유럽의 자존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조리실 온도가 60도를 넘어 요리사들이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도시락이라도 사와야겠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70도를 넘었고 건물 그늘조차 40도를 웃돌았으니까요. 오후 3시 프랑스 전력공사 EDF에서 공포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전 5기 추가 가동 중단. 냉각수 온도 한계 초과. 이미 가동 중단된 3기를 포함해 총 8기가 멈춘 거였습니다. 프랑스 전력 생산의 40%가 사라진 셈이었죠. 순환 정전 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시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뭘 했냐? 이럴 줄 몰랐냐? 방송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지만
더위에 지친 시위대는 30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녁 뉴스 준비를 하며 각국 특파원들과 연결했습니다. 베를린 특파원의 리포트가 먼저였습니다. 독일 전역 아우토반 50% 통행 금지입니다. 아스팔트가 녹아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마 특파원이 이어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마 시내 분수가 모두 말랐고 식수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리스본, 아테네 모든 곳에서 비슷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U 정상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브뤼셀까지 이동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이유입니다. 정치부 기자가 전한 소식은 상황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죠. 밤 9시, 퇴근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정전으로 가로등이 꺼진 파리 거리는 암흑천지였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20분 동안 쓰러진 사람을 3명이나 봤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포화 상태라 오지도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절망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유럽 전역 열사병 사망자 4,231명. 내일은 더 늘어날 전망. TV를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이 꺼진 에펠탑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문명의 상징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더위 앞에서 무력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휴대폰 화면에 뜬 한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8도 부산 해운대, 실시간,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 풍경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파라솔 아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젊은이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48도면 유럽 기준으로는 즉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온도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마치 평범한 여름날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파도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까지 생생했죠. 댓글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건 가짜야. 합성이 분명해. 미쳤어. 48도에서 저게 가능해. 한국 정부의 프로파간다일 거야. 하지만 반박 댓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 부산 사는데 진짜임. 지금도 해변에 사람 많아. 왜 안 믿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유럽인들 나약한 거 아니야? 그때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한강다리, 새벽 5시, 45도. 자전거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헬멧과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페달을 밟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픽셀 하나하나를 확대하고 프레임을 쪼개서 확인했지만 조작의 흔적은 없었어요. 메타데이터도 정상이었고 촬영 시간과 GPS 정보도 일치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밤 9시, 42도. 거리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열창하고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음향 장비와 조명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졌을 텐데 모두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제주 올레길, 오전 11시, 46도. 수십 명의 트레킹 그룹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서고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따라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심지어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거뜬히 걷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방송국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봤어? 한국 영상들. SNS가 난리야. 조회수가 1억을 넘었대. 편집장 베르나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의견을 들어보자.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나? 정치부 수석 기자 프랑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48도에서 야외 활동이라니. 이건 분명 정치적 선전이야.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조작은 없었어요. 디지털 팀의 클로에가 반박했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인간이 48도에서 저렇게 활동할 수 있다고?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방법이 있을지도. 과학부 기자 필립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폭염을 겪어왔잖아. 적응했을 가능성이 있어.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때 국제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특파원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서울 특파원 마르크의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르크, 거기 상황이 어때? 믿기 어렵겠지만 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창밖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온도는 46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마르크가 카메라를 돌려 창밖을 비췄습니다. 정말로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상점에 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상점도 다 열었어요. 마치 우리의 25도 날씨처럼.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점심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대한민국 폭염 생중계,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주요 도시를 동시에 보여줬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생방송이었죠.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남산.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오전 7시 부산 지하철. 출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오 대전시장. 상인과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오후 3시 광주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제주 해변. 가족들이 산책을 즐겼어요. 밤 11시 서울 홍대. 젊은이들로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24시간 내내 48도의 폭염 속에서도 한국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물리학 박사 출신인 필립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인체의 한계를 넘어선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의료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열사병 환자 수, 응급실 현황, 사망률 통계까지. 놀랍게도 한국의 열사병 사망률은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EU 과학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이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슈퍼휴먼인가? 우리가 너무 나약한 건가? 비밀이 뭐야? 제발 알려줘.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왜 우리는 못하는 거야? 정부는 뭘 했어? 한국은 되는데. 당장 한국의 비밀을 알아내.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했죠. 기자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21세기 최대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항공편을 예약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들렌, 위에서 연락이 왔어. 편집장 베르나르가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가안보부와 문화부, 그리고 엘리제궁에서까지 연락이 왔네. 엘리제궁에서요? 대통령궁에서 직접 연락이 올 정도라니 사안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취재를 재고해달라는군. 국민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야. 잘못된 희망이라뇨. 사실을 확인하는 게 왜? 마들렌, 생각해봐. 만약 한국이 정말로 48도에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 정부의 논리는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전 국민이 그 영상을 봤는데 베르나르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압력이 상당해. 방송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암시도 있었어.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보니 편집부 전체가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뭐야? 한국에서 새로운 방송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인을 위한 한국의 여름 24시간 생중계라는 타이틀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거리 풍경이 아니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 기상청 관계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7.3도,
습도 68%입니다. 체감온도는 54도에 달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도시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서울 시내를 비췄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는 주부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54도 체감온도가 무색한 일상이었어요. 이어서 의사가 출연했습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한산했습니다. 오늘 열사병 환자는 단 3명입니다. 모두 가벼운 증상이고요. 작년 같은 날엔 5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진행자의 질문에 의사가 답했습니다. 20년간의 적응과 대비가 만든 결과입니다. 개인의 체질 개선부터 사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더 놀라운 건 시민 인터뷰였습니다. 더운 건 맞아요. 하지만 살만해요. 30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여름을 보냈으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 시원한 곳이 있잖아요. 10대 학생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학교도 정상 수업해요. 교실에 에어컨 있고 복도에 냉수대 있고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심지어 80대 노인도 나왔습니다. 옛날이 더 힘들었어. 에어컨도 없었는데 이랬잖아. 지금은 천국이지. 편집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프랑수아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세트장일 거야. 거대한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라고. 하지만 곧 그의 주장도 무너졌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상공으로 올라가며 서울 전경을 보여준 거예요. 한강, 남산타워, 63빌딩. 서울 전체가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세트장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였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구글 어스 실시간 위성 영상과 대조해보니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실시간 교통정보, 대기 오염 수치, 전력 사용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인가? 아니면 우리의 실패인가? 48도를 이긴 나라의 비밀,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다. 프랑스 정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보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당신들이 책임질 건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비밀을 공개하라. 우리도 48도에서 살고 싶다. 정부는 무능을 인정하라. 시위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샹젤리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0분 만에 수십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소셜미디어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사는 프랑스인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파리 출신인데 서울에서 3년째 살아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는데 적응되더라고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 회사 다니는데 여름엔 새벽 6시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해요.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는 거죠. 무엇보다 전기세 걱정이 없어요. 에어컨 켜도 기본 요금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자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신뢰를 잃은 정부의 말을 믿는 시민은 없었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EU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총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동참했어요. EU 공동 한국 방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술, 정책, 노하우, 인류는 함께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 발표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베르나르, 저 가겠습니다. 정부가 뭐라 하든.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 그리고 진실을 가져와. 프랑스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후 제가 마주할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지상 온도 47도입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BBC의 나이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비됐나? 솔직히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47도라니 파리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온도였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먼저 놀랐습니다. 지상 근무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긴팔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방열복이나 특수 장비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47도에서 독일 기자 한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탑승교 입구에서 즉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온도가 단계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47도에서 40도, 35도, 30도로 점점 낮아졌죠. 어서 오세요. 유럽 기자단 여러분.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복장이었어요. 가벼운 여름 정장 차림이었는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염 적응 브리핑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 대기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었고 실시간 공항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외부 온도 47.3도, 습도 71%, 체감온도 55도, 공항 내부 구역별 온도, A구역 24도, B구역 23도, C구역 25도, 냉각 에너지 사용률, 태양광 45%, 지열 30%, 그리드 25%. 안내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한 기후 적응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존 인프라죠. 그녀가 리모컨을 누르자 공항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지하 50m까지 냉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만든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해요. 겨울 얼음을 여름까지? 이탈리아 기자 줄리아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특수 단열 기술로 가능합니다. 한국 전통석 빙고의 현대판이죠. 이어서 개인 장비를 나눠줬습니다. 스마트 웨어러블입니다. 체온, 심박수, 탈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손목에 차는 순간 제 생체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체온 36.8도, 심박수 82, 수분 상태 양호,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알람이 울리고 가장 가까운 냉각존을 안내합니다. AI가 개인별 최적 경로를 계산해주죠. 더 놀라운 건 공항 곳곳의 디테일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이 얼음물처럼 차가웠어요. 지하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내려가죠. 거울 위에는 체온 카메라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제 얼굴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37.2도입니다. 정상 범위예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미세한 물안개가 분사되고 있었는데 전혀 젖는 느낌이 없었어요. 나노 미스트 기술입니다. 입자가 너무 작아서 즉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죠. 바닥도 특별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냉각 파이프가 바닥 아래 매설되어 있습니다. 복사 냉각 효과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폭염 대피소 표지판을 봤습니다. 100m마다 대피소가 있어요. 응급 상황 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 작은 방이었지만 에어컨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생수와 에너지바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모두 무료입니다. 생존권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가는데 또 다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에어 커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벽이 냉기를 가둬둬요. 정말로 경계선을 넘는 순간 온도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가는 길은 모두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번도 외부 열기에 노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죠. 교통약자를 위한 설계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 현재 플랫폼 온도 24도, 열차 내부 온도 22도, 서울역까지 예상 체감 온도 23도. 모든 정보가 온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외벽이 특수 코팅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만져보니 전혀 뜨겁지 않았어요. 열반사 나노 코팅입니다. 태양열의 95%를 반사시켜요. 열차 내부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좌석마다 개인 냉방기가 있었고 천장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필터가 매일 교체됩니다. 폭염시 공기 질도 중요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거대한 태양광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늘을 만들면서 전기도 생산합니다. 일석이조죠. 더 놀라운 건 일반 차량들이었습니다. 47도의 날씨에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자동차 에어컨도 특별한가요? 전기차가 70%예요. 엔진열이 없어서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충전소마다 그늘막이 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모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풀 루프 정책입니다. 모든 건물 지붕과 외벽을 밝은 색으로 칠해요. 도시 전체 온도를 3에서 5도 낮춥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공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안내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47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견딜만 했어요. 아니, 어떻게 견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인간을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많이 덥죠? 네. 어떻게 이런 날씨에. 운전사분이 웃으며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줬습니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서울은 더위를 피할 곳이 많거든요. 어디로 모실까요? 도시 전체를 보고 싶은데요. 아, 그럼 제가 특별 코스로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이 어떻게 더위를 이기는지 보여드리죠.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도로가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었어요. 밝은 회색의 특수 포장이었죠. 열 흡수를 최소화하는 특수 콘크리트예요. 일반 아스팔트보다 표면 온도가 20도는 낮아요. 정말로 신호 대기 중에도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차로마다 있는 거대한 그늘막이었어요. 태양광 패널 그늘막입니다. 그늘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죠. 횡단보도 대기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을 지나가면서 발견한 것은 1층이 모두 개방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공공 냉방 정책이에요. 모든 건물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은행, 관공서, 상업 건물 할 것 없이 1층 로비는 시원한 휴식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부 지원이 70%예요. 건물주도 이익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상권이 활성화되거든요. 종로를 지나가면서 또 다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심 실개천 복원 사업이에요. 청계천처럼 작은 물길들을 만들었죠.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요. 물가에는 벤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시원하다. 한 아이가 웃으며 물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47도의 한낮의 말이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분수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분수가 아니었어요. 안개 분수예요. 초미세 물입자를 분사해서 주변 온도를 10도 낮춰요. 정말로 광장에 들어서니 확연히 시원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닥이었어요. 맨발로 걸어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특수 타일이에요. 열을 반사하고 내부의 냉각수가 순환해요.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노인들, 분수 주변에서 사진 찍는 관광객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 어떻게 다들 밖에 있을 수 있죠? 택시 기사님이 설명했습니다. 10분 걸으면 시원한 곳이 나와요. 지하철역, 건물, 지하상가,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광장 곳곳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었고 냉방 쉼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남산으로 향하면서 본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미스트 터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했죠. 차량 온도도 낮추고 도로 온도도 낮추고 여름엔 5분마다 작동해요. 남산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내부가 특별했습니다. 냉각 터널이에요. 지하수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요. 밖보다 15도는 낮죠. 터널을 나오니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타워 주변은 더 특별해요.
정말로 남산 전체가 거대한 냉각숲이었습니다. 특수 수종을 심었어요. 증산작용이 활발한 나무들이죠. 수반은 밖보다 7, 8도 낮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이 계속됐습니다. 케이블카 내부는 물론이고 정류장마다 강력한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전기세가 관광 수익으로 충당해요. 그리고 정부 지원도 있고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상에 올라가니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건물이 열반사 코팅을 한 덕분이었죠. 저기 보이는 게 바람길이에요. 택시 기사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건물들 사이로 텅 빈 공간들이 일직선으로 나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흐르는 통로예요. 도시계획 단계부터 설계했죠. 내려와서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은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스카이웨이 시스템이에요. 20층 높이에서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해요. 에어컨이 완비된 통로죠. 실제로 하늘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도 강남 전체를 이동할 수 있어요. 코엑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 쇼핑몰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어요. 지하 도시예요. 여름엔 여기가 진짜 도심이죠. 수만 평의 지하 공간의 상점, 식당, 영화관, 도서관, 심지어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인공 태양광 시스템으로 지하에서도 식물이 자라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밖은 47도인데 여기는 23도예요. 천국이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위에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보호해요. 그늘막 자체가 태양광 패널이고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변 전체에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었고 곳곳에 그늘막과 냉방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강 수온이 25도예요. 자연 냉각 효과가 있죠. 더 놀라운 건 강변 지하였습니다. 지하 1층 전체가 냉방 공간이에요.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완비죠. 실제로 들어가 보니 시원한 지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무료예요? 당연하죠. 더위는 재난이고 재난 대피는 국가의 의무예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밤에는 더 특별하죠. 서울의 여름밤은 낮보다 활기차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더위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더위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거였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시민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서울은 미래 도시다. 우리가 꿈꾸던 그 미래가 여기 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이 초복이에요. 한국 전통을 경험해 보시겠어요? 초복이 뭔지도 몰랐지만 뭐든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로 나선 김태경 씨와 함께 새벽 5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하나요? 재래시장은 새벽이 가장 활기차요. 그리고 아직은 좀 시원하잖아요. 정말로 새벽 기온은 35도. 낮보다는 확실히 나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새벽인데도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복날 장보기예요. 다들 삼계탕 재료를 사러 왔죠. 더 놀라운 건 시장의 구조였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었어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에요. 상인과 손님 모두를 보호하죠. 닭을 파는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삼계탕용 닭 있어요? 아이고, 벌써 100마리 나갔어요. 상인과 손님들의 대화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데 혼자서 장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른 아침부터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이고, 프랑스에서 왔구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젊을 때는 에어컨도 없었어.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리며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옛날엔 어떻게 여름을 나셨어요? 지혜가 있었지. 삼복에는 뜨거운 거 먹고, 낮에는 그늘에서 쉬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자고, 뜨거운 걸 먹으면 더 덥지 않나요? 할머니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뜨거운 거 먹고 땀 빼면 오히려 시원해져. 천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틀릴 리가 있나. 인삼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인삼이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복날 삼계탕에 꼭 들어가는 이유죠. 서양 사람들은 찬 것만 찾던데.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몸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시장을 나와 전통 삼계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종로 삼계탕. 아침 7시인데 벌써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출근 전에 들르는 거예요. 복날엔 꼭 먹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주방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 수십 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주방 온도는 50도가 넘을 것 같았는데 요리사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견디세요? 주방장이 답했습니다. 몸이 적응해요. 그리고 우리도 삼계탕 먹으면서 일하거든요. 힘이 나죠. 드디어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났습니다. 자,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밖은 40도가 넘는데 뜨거운 국물이라니.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아, 더워. 하지만 5분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김태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열치열이에요. 뜨거운 걸 먹어서 체온을 올리면 몸이 스스로 온도를 낮추려고 해요. 땀으로 열을 배출하는 거죠. 옆 테이블에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에어컨만 쐬면 몸이 약해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하는 게 건강에 좋죠. 정말로 삼계탕을 다 먹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도 더위가 덜 느껴졌어요. 이제 전통 한의원에 가볼까요? 종로의 한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 600년 전통 한의학이라는 현판이 인상적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맥을 짚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시네요. 서양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럼 찬 걸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열이 많을수록 따뜻한 것으로 균형을 맞춰야 해요. 처방받은 한약차를 마시니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에어컨 없이도 수천 년을 살았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오후에는 일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한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복날이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었지만 약하게만 틀어놨고 대신 대청마루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해요. 에어컨만으로는 부족하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급하게 붙이면 오히려 더워져. 할머니는 수박을 썰어 내오셨어요. 복날엔 수박이 최고야. 몸에 열을 내려주거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당에서 잤어요. 어머니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했죠. 새벽과 저녁에 일하고 한낮엔 쉬었어요. 지금도 그 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본은 알아야죠. 막내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전통 더위 극복법 수업을 해요. 부채 만들기, 전통 음료 만들기 같은 거요. 정말요? 네. 미래를 위한 교육이래요. 기후가 계속 더워질 테니까. 저녁 무렵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공원인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녁에는 여기가 우리 거실이에요. 정자에서는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아이들은 분수대 주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있는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사람 사는 맛이 나죠.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밤바람이 최고예요. 자연 에어컨이죠. 누군가 수박을 들고 나왔고 다른 사람은 옥수수를 삶아왔습니다. 복날 밤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전통이에요.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폭염을 견디는 비결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지혜, 공동체 문화, 자연과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48도의 여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였죠. 기술은 도구일 뿐
진짜 힘은 사람과 문화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날, 저는 한국인들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벌써 거리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새벽 산책 나가실 건가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새벽 일상이 궁금해서요. 그럼 남산이 좋을 거예요. 새벽 등산객들이 많거든요. 택시를 타고 남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인데 주차장이 거의 다 차 있었어요. 매일 이래요? 네. 여름엔 새벽 산행이 대세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시원하니까요. 등산로 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온 33도, 습도 78%, 체감온도 38도, 수분 보충 필수. 100m마다 급수대 있음. 정말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니 일정 간격으로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계속 나왔고 옆에는 종이컵과 수건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요? 함께 오르던 50대 아저씨가 답했습니다. 그럼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죠. 탈수는 위험하니까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데 앞서가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0은 넘어 보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르신, 매일 오르세요? 20년째야. 하루도 안 빠졌어. 이 더위에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엔 괜찮아. 그리고 움직이면 오히려 몸이 개운해져. 15분쯤 올랐을까요? 첫 번째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쉼터에는 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해요. 낮에 충전해뒀다가 새벽에 쓰는 거죠. 벤치에 앉아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인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서울 인구의 10%는 새벽 운동을 해요. 함께 쉬던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출근 전에 운동하면 하루가 개운하거든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5시 30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 전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도시 전체가 안개에 쌓여 있었는데 그게 자연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미스트 시스템이에요. 도시 전체에 물안개를 뿌려서 온도를 낮추죠. 정말로 곳곳에서 미세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6시가 되자 하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출근 준비해야죠. 다들 서둘러 내려갔어요. 저도 따라 내려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6시 30분 신도림역. 출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역사 내부는 쾌적했어요. 지하철역 냉방은 24시간이에요. 대피 시설 역할도 하거든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차림이었어요. 반팔 셔츠에 면바지, 운동화 차림이 많았죠. 정장 안 입어도 되나요? 풀비즈가 의무예요. 넥타이 매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7시 광화문 일대는 출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건 자전거 출근자들이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미스트 터널이 있어요. 시원하게 출근할 수 있죠. 정말로 자전거 도로 위에는 일정 간격으로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근무 시간은 7시 출근, 4시 퇴근이에요. 인사팀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는 거죠. 사무실 내부도 특별했습니다. 온도는 26도로 고정이에요. 너무 낮추면 밖과의 온도 차이로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직원들은 각자 USB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각자 조절하는 거죠. 10시 회의실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요, 따뜻한 차 주세요. 제가 놀라자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름에도 따뜻한 걸 많이 마셔요. 속이 편하거든요. 점심시간 직원들과 함께 식당가로 나갔습니다. 47도의 열기가 덮쳤지만 모두 익숙한 듯 걸었어요. 지하 통로로 갈까요? 아니요. 밖으로 가죠. 5분이면 되는데. 횡단보도마다 그늘막이 있었고 건물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길 설계 덕분이에요. 건물 배치를 바람이 통하도록 했죠. 김치찌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면 힘 안 나요? 오히려 힘이 나죠. 땀 빼고 나면 개운해요. 2시. 가장 뜨거운 시간. 거리가 한산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버스를 기다리던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병원 가요.
이 시간이 한가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에어컨 버스 쉼터예요. 버스 올 때까지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죠. 3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시간인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늘막 아래는 안전해요. 그리고 10분마다 물 마시게 하고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5시, 퇴근 시간. 다시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는데 낮과는 다른 활기가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루의 시작이에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시, 한강공원은 피크닉 천국이었어요. 치맥하러 가요. 젊은이들이 편의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사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잔디밭 곳곳에 돗자리가 깔렸고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8시, 홍대 거리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리 공연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낮보다 밤이 더 재밌어요. 클럽 앞에는 대형 선풍기와 미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춤추다가 더우면 나와서 식히고 다시 들어가고 10시, 24시간 카페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만석이었어요. 집보다 여기가 시원해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더 더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있으면 있게 되죠. 자정,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전히 손님이 많았어요. 맥주 많이 나가죠? 아니요. 이온 음료가 더 많이 나가요. 다들 탈수 예방에 신경 쓰거든요. 새벽 1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48도인데 모두가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게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겪는 거니까. 호텔에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위를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여름의 일부,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죠. 새벽 운동으로 시작해서 유연한 근무 시간으로 적응하고 뜨거운 음식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저녁엔 야외에서 즐기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더위는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것. 그래서 48도도 일상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넷째 날 아침, 드디어 한국 폭염 대응의 심장부를 방문할 기회가 왔습니다. 국가기후대응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일반인은 출입 금지지만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안내를 맡은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지하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삼엄한 보안 검색대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는 특정 구역만 촬영 가능합니다. 여러 단계의 보안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와.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축구장만한 공간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건물 3층 높이의 초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한반도 전체의 실시간 열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한반도 평균 기온 46.7도, 최고 기온 지역, 대구 49.2도, 최저 기온 지역 설악산 정상 29.3도.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센터장 박현준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여름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인구 5,200만 명의 생존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가 손짓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500만 개의 센서에서 매초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온도, 습도, 풍속, 일사량, 미세먼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이걸 다 사람이 분석하나요? 아니요. AI가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죠. 순간 모든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부산 해운대구 열돔 현상 감지. 수십 명의 직원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구 섹터 7. 온도 51.3도 급상승. 인구 밀집도 높음. 예상 피해 인원 3만 명. 즉시 대응 프로토콜 가동. 박 센터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레벨 3 대응. 미스트 시스템 최대 출력. 공공건물 긴급 개방. 시민 대피 알림 발송. 거대한 스크린에 부산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상황이 표시됐어요. 미스트 시스템 작동 시작. 30%, 70%, 100%. 공공건물 1234개소 냉방 개방 완료. 시민 알림 발송. 전속률 97.3%.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니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가까운 건물로 대피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되어 있나요? 매년 폭염 대피 훈련을 해요. 지진 대피 훈련처럼요. 10분 만에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해운대구 온도 48.7도로 하락. 위기 해제.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여름엔 하루 평균 50건이에요. AI가 미리 예측하면 30건 정도는 예방하고요. 다음은 에너지 관제실을 봤습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벽면 가득 전력 수급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전력 생산량 120기가와트, 소비량 118기가와트, 여유율 1.7%. 위험하지 않나요? AI가 예측해서 조절해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전력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배분하죠. 그때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피크타임 접근. 예상 추가 생산량 30기가와트. 배터리 저장 시설로 전환하세요. 박 센터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낮에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폭염일수록 태양광 발전이 많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요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전기요금. 0원? 네. 여름 4개월은 무료예요. 생존권이니까요. 일반 가구는요? 기본 사용량까지는 킬로와트 시당 30원. 한국 돈으로요. 유로로 환산하면 거의 공짜죠. BBC 나이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수익은? 전력공사가 적자를 봐요. 정부가 보전해주고요. 시민 생명이 이익보다 중요하니까요. 다음은 의료 대응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열 취약계층 실시간 모니터링이에요.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분들만요. 그리고 익명화되어 있어요. 위치와 위험도만 표시되죠. 한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독거노인 체온 이상 감지. 즉시 대응팀이 움직였습니다. 구급대 출동. 예상 도착 시간 4분. 이웃 도우미에게도 연락. 화면에서 구급차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 시스템으로 3,412명을 구했어요. 올해는 더 늘 거예요. 시민 참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 제보 앱이에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죠. 실제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종로 3가역 4번 출구 할아버지 쓰력. 제보자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네요. 영상통화 연결. 화면에 시민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지시했습니다. 그늘로 옮기시고 목 뒤에 물을 뿌려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민이 응급처치를 했어요. 시민 모두가 생명 지킴이인 거죠. 미래 예측실로 이동했습니다. 2050년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예상 최고 기온 55도, 폭염 일수 연 150일.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20년 전엔 48도도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미래 대응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도시 확장, 해상 거주 시설, 극지방 이주 프로그램. SF 영화 같네요. 10년 후엔 현실이 될 거예요. 국제협력실도 둘러봤습니다. 화상회의로 각국 담당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다카, 기술 지원 요청합니다. 케냐 나이로비, 시스템 구축 자문 부탁해요. 우리 기술과 경험을 무상으로 공유해요. 인류 공동의 문제니까요. 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비상계획실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죠. 화면에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나열됐어요. 전국 동시 정전, 60도 폭염 일주일 지속, 냉각 시스템 전면 마비. 대응책이 있나요? 각 상황별로 100개 이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군대까지 동원하는 계획도 있고요. 센터를 나오면서 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철학이죠. 어떤 철학이요? 모든 시민의 생명은 평등하다. 돈이 없어서, 혼자여서, 늙어서 죽으면 안 된다.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47도의 열기가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파리는 여전히 45도의 열기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눈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마들렌, 무사히 돌아왔군. 방송국에 도착하자 편집장 베르나르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일주일 전보다 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어제도 정전이었어. 12시간이나. 사상자는 파리에서만 89명. 프랑스 전체로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전 스태프가 모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틀었어요. 48도의 부산 해변에서 웃는 사람들. 47도의 서울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 통합관제센터의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명의 열사병 사망자도 없었다는 통계. 상영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시 설계부터 에너지 정책, 시민의식부터 정부 철학까지. 전기가 기본권이라고. 여름엔 거의 무료라고. AI가 시민 한 명 한 명을 지킨다고?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한 거지? 프랑스와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특별 방송이 편성됐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8도를 이긴 나라, 그들의 비밀을. 방송이 시작되자 프랑스 전체가 TV 앞에 모였습니다.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제가 직접 출연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회의만 하는 동안 그들은 도시를 바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이 나갔을 때 방송국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게 같은 지구의 일이야. 우리 정부는 뭘 했어? 당장 한국처럼 해? 트위터는 폭발했습니다. 샵 한국처럼 샵 진짜 선진국 샵 프랑스의 수치. 1시간 만에 프랑스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르몽드 일면 우리가 선진국인가? 피가로 한국의 교훈. 생명이 먼저다. 리베라시옹 GDP 2위의 수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샹젤리제는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라. 전기는 권리다. 정부는 무능을 인정하라. 아이러니하게도 45도 열기 속에서 시위하던 시민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의회에서 외쳤어요. 한국은 시민을 지키고 우리는 죽게 놔뒀다. 이게 프랑스의 자유인가? 여당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공식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 늦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발표했어요. 독일은 한국 모델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EU 의장이 브뤼셀에서 선언했어요. EU 차원의 한국 방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27개국이 함께 배우겠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퉈 한국 특파원을 증원했습니다. BBC는 서울에 별도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했고 CNN은 한국의 여름 특별 다큐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일주일 후 한국 정부의 반응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인류는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기후 적응 센터를 서울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인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GDP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묻기 시작했죠. 우리 시민은 안전한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 달 후,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파리 시내 10곳에 긴급 냉각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지원했죠.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유럽은 깨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이유 한국 공동 다큐멘터리 두 개의 여름, 하나의 미래 제작차였죠.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감보다는 친숙함이, 충격보다는 이해가 앞섰어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들렌 PD님. 한국 외교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파리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봤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제 파리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첫 촬영지는 한강이었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2년 전 그 폭염의 밤, 수만 명이 나와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오늘도 기온은 47도. 하지만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파리도 많이 변했다면서요? 함께 온 한국 방송팀 정 PD가 물었습니다. 네. 생강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강을 벤치마킹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도 유럽의 문화 보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날,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기후 적응 센터. 서울 근교에 세워진 거대한 교육시설이었어요. 현재 87개국에서 연수생이 와 있습니다. 센터장이 안내했습니다. 강의실을 들여다보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주제는 도시 냉각 시스템 설계입니다. 놀라운 건 강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각국의 경험을 모아 최선의 해법을 찾고 있어요. 실습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각종 냉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미스트 터널, 지하 냉각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모든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죠. 우리나라 엔지니어도 여기서 교육받고 갔어요. 프랑스에서 온 연수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찍 시작한 것, 둘째는 포기하지 않은 것.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첫 폭염 대책을 세울 때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과잉 대응이라고. 하지만 옳은 일이었죠.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유럽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마지막 촬영은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여전히 48도의 폭염, 여전히 수만 명의 피서객.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이 광경을 이해하고 있었죠. 2년 전엔 이게 기적처럼 보였는데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는 걸. 촬영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파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생강변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개선문 광장에는 미스트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지하냉각 센터에는 시민들이 쉬고 있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가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들렌,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 베르나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문명 지표 제작에 참여해달래. 네가 한국을 가장 잘 아니까.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지표였습니다. GDP가 아닌 시민의 생존 능력을 측정하는 기후 적응 지수가 공식 지표가 된 거죠. 이제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 바뀌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GDP 순위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경제력이 아니라 생존력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년 전 한국이 보여준 충격은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도 뒤따르고 있었죠. 인류는 함께 배우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에펠탑이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2년 전엔 정전으로 꺼졌던 그 불빛이.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 그것은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염은 여전히 위협이었지만 이제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생존의 희망이. 제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48도의 여름은 더 이상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류가 함께 진화하는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폭염과 맞서는 두 문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GDP와 경제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나라라는 교훈을 남겼죠. 한국이 20년간 준비한 미래를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한국의 놀라운 대응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48도의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